재판은 석 달 후에 시작됐어요. 하지만 재판 첫날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성우가 법정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처럼요. 저는 13명을 죽였습니다. 모두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고요. 그런데 성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김영희는 제일 까다로웠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쉽게 속았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 영리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써야 했어요. 성우가 저를 바라보면서 웃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사실 김영희를 죽이는 방법도 이미 다 계획해놨어요. 산에서 실족사로 위장할 예정이었는데 도망가는 바람에 실패했죠. 그래서 플랜 B로 독살을 계획했던 거예요. 검사가 물어봤어요. 독살이라니 어떤 독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까? 인슐린이요. 당뇨병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인슐린을 과다 투여받으면 저혈당 쇼크로 죽거든요. 그럼 자연사로 처리되죠. 성우는 마치 의학 강의를 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설명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아니요. 다양하게 했어요. 심장병 환자에게는 디곡신 과다 투여, 혈압약 드시는 분에게는 베타블로커 과량 투여. 각자의 지병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죽도록 했거든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경악했어요. 이 정도로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세 번째 피해자였어요. 정씨 할머니였는데 죽기 전에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우야, 나는 네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때 그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성우가 웃으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구역질이 날 뻔했어요. 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지만 동시에 가장 당당했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김영희라고 하고 올해 70이 된 할머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잘생기고 효자인 사위를 두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사위가 저를 깊은 산속으로 데려가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다는 걸 누가 믿을까요? 그리고 70평생을 살아온 이 할머니가 어떻게 그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맨발로 깊은 산속을 뛰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숨은 가빠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그놈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어머님 어디 계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도를요. 저를 찾는 게 아니라 입을 막으려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딸아이 채원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어요. 브로세이 상브로시 그리포세는 고루가라고 이론대가 사이페이 상브로 산비라는 맴돌고 있었어요. 엄마, 아무것도 묻지 말고 차에서 내려서 도망가세요. 지금 당장요. 만약 채원이가 그때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그 악마 같은 사위에 대해서요. 저는 서울 강북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로 쭉 혼자였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샀죠.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월세 받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가끔 건물 관리도 직접 했어요. 몸이 아직 건강했거든요.
딸 채원이는 32살인데 성격이 참 착해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부린 적이 없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왔죠.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문성우를 만났어요. 그때가 3년 전이었습니다. 문성우. 그 이름만 들어도 지금도 속이 뒤틀려요. 36살. 키 크고 잘생겼죠. 말솜씨도 좋고 웃는 얼굴도 참 예뻤어요. 처음에는 저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성우는 건설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부장이라고 하더군요. 차도 좋은 걸 타고 옷도 항상 깔끔하게 입고 다녔어요. 무엇보다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주말만 되면 채원이와 함께 집에 와서 이것저것 사다 주고 고장 난 것도 고쳐주고요. 어머님, 이거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하면서 비싼 건강식품이나 과일을 사다 주곤 했죠. 전구 갈아주고 막힌 하수구 뚫어주고 심지어 벽지 뜯어진 곳까지 고쳐줬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영희 씨는 복이 많아. 사위 복이 저렇게 터진 사람 처음 봐. 우리 아들 년놈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데 성우는 주말마다 온다며?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뿌듯했죠. 내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안심이다 싶었어요. 결혼식도 정말 근사하게 했어요. 성우가 모든 걸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식장도 좋은 데로 잡고 하객들 대접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채원이가 웨딩드레스 입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요. 신혼집도 성우가 마련했다고 했어요. 전세로 괜찮은 아파트에 들어갔죠.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채원이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우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을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우가 여전히 잘해주긴 했지만 미묘하게 달라진 게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성우의 눈빛이었어요.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웃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상가 월세는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있어서 묻는 건 줄 알았죠. 월세 받기 힘든 세입자는 없으세요? 요즘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정말인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님, 혹시 상가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드시면 저한테 맡겨주셔도 돼요. 요즘 부동산 관리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때는 그냥 효심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어요. 성우가 제 재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성우가 평소보다 일찍 왔는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초조해 보이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오늘 시간 되시면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채원이는 그날 친구 결혼식에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우와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무슨 얘기인데? 사실은요. 성우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어요. 제가 요새 투자 건으로 알아보고 있는 게 있어서요.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데
어머님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투자? 네, 부동산 투자요. 제가 아는 사람이 개발 예정지 정보를 미리 알려줘서요.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는 확실히 불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성우가 정말 제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 좋은 얘기가 있으면 너부터 하지.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제가 가진 돈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 수익도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제 상가를 담보로 잡아야 하는 걸까? 그 정도로 확실한 투자라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성우야, 그런 투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나는 그냥 월세 받아서 조용히 사는 게 좋겠어. 그런데 그때 성우의 표정이 확 변하는 걸 봤어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다가 다시 웃음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색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괜찮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성우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여전히 겉으로는 잘해줬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강해졌달까요? 몇 주 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성우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신 적 있으세요? 유언장?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아니에요. 그냥 요즘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도 있다면서요. 그때도 이상했어요. 멀쩡한 사람한테 유언장 얘기를 왜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성우의 눈빛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마치 중요한 정보를 캐내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난 아직 죽을 때가 멀었는데 벌써 그런 걸 왜 써? 그리고 내가 가진 거라고 해봐야 상가 하나뿐인데 당연히 채원이한테 가는 거 아니야? 아, 당연히 그렇죠. 그냥 법적 절차상 미리 해두면 좋다고 해서요.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성우의 말과 행동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일어났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성우가 아침 일찍 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님, 오늘 시간 되시면 같이 나가실 수 있을까요? 어디로? 산에 있는 절에요. 제가 아는 분이 추천해 준 곳인데 거기서 기도를 드리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건강도 기원하고 우리 가족 평안도 빌고요. 채원이도 같이 있었는데 엄마, 가끔은 그런 데 가서 마음도 정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찬성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우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하기도 그랬고, 딸도 찬성하니까 따라가기로 했죠. 그런데 어디 있는 절인데? 산속에 있는 작은 절이에요. 좀 멀긴 하지만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성우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설마 사위가 나를 해치려 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죠. 차에 타면서 채원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가거든요. 사위랑 둘이 다녀오세요. 너 없이 가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엄마, 성우 오빠가 잘 모셔다 줄 거예요. 그렇게 성우와 단둘이 차에 탔어요. 성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가끔 백미러로 저를 힐끗힐끗 보는 게 느껴졌어요. 성우야, 그 절이 정말 멀구나? 네. 좀 멀어요. 하지만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차는 점점 시내에서 멀어져서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주변의 집들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가면 갈수록 휴대폰 신호도 약해졌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절에 가는 길이 맞나? 이렇게 깊숙한 산속에 절이 있기는 한 걸까? 성우야, 길을 잘못 든 게 아닐까? 너무 멀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하지만 성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채원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채원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성우랑 절에 가는 중인데 왜? 엄마, 아무것도 묻지 말고 차에서 내려서 도망가세요. 지금 당장요.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제발 성우 오빠가. 그때 채원이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신호가 끊어진 거죠.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공포는 너무도 분명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거예요. 성우야, 차 좀 세워줘. 왜요? 거의 다 왔는데. 멀미가 나는 것 같아. 잠깐 바람 좀 쐬게 세워줘. 성우가 망설이더니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저는 곧바로 차에서 내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잠깐만. 저는 뒤를 돌아보면서 천천히 차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재빨리 길 옆 숲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뒤에서 성우가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계속 뛰었어요. 70살 할머니가 이렇게 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숲속에서 나뭇가지에 옷이 찢어지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채원이의 그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어머님, 위험해요. 어서 나오세요. 성우가 저를 찾으면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조함과 분노가 더 크게 느껴졌죠. 저는 큰 바위 뒤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성우가 찾으러 다니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가 포기하고 돌아간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르러 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어요. 저는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작은 마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채원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채원아, 엄마야. 무슨 일이야? 아까 왜 그랬어? 엄마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채원이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응, 괜찮아.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집에 있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로는 안 돼요. 1시간 후에 채원이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다는 게 분명했죠. 채원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채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오늘 성우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다른 사람? 네. 남자 목소리였는데 성우 오빠를 찾는다고 하니까 성우는 지금 일 보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채원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늙은 여자 하나 처리하고 오면 빚은 다 정리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실수를 깨달았는지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성우가, 네. 성우 오빠가 엄마를 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확실해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성우가 저한테 투자 얘기를 했던 것, 유원장 얘기를 했던 것, 그리고 오늘 저를 그 깊은 산속으로 데려간 것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채원아, 성우가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했을까? 제가 알아봤더니 성우 오빠가 빚이 엄청 많다고 해요. 도박을 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데 사채업자들이 독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을 노린 거구나. 네. 그런데 엄마가 투자 얘기를 거절하시니까 아예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라니. 저를 없애버리고 채원이가 상속받는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거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아꼈던 사위가 내 딸의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채원이가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갑자기 실종되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마치 정말로 제가 걱정돼서 전화하는 것처럼요. 성우야, 미안해. 갑자기 어지러워서 정신없었어.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집에 오셨어요? 제가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마을 사람이 도와줘서 택시 타고 왔어. 아, 그렇군요. 다행히 무사히 집에 오셨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성우는 아직도 제가 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대로 넘어갈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저는 오랜 친구인 박 형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박 형사는 경찰을 퇴직한 후에 개인 탐정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형사님, 제가 좀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박 형사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 형사도 깜짝 놀라면서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영희 씨, 우선 성우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제가 성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보겠어요. 그날 이후로 박 형사는 더욱 철저한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져온 소식은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성우가 지난 5년간 똑같은 수법으로 총 8명의 여성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4명은 의문사했고 2명은 전 재산을 잃고 요양원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2명은 간신히 살아났지만 모든 걸 잃었다고 하더군요. 가장 충격적인 건 성우의 진짜 정체였어요. 그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일원이었고 이런 로맨스 스캠을 전문으로 하는 팀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0년 전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후에 이런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성우가 저를 산속으로 데려간 그날 이미 제 무덤까지 파놓았다는 거예요. 박 형사가 그 장소를 찾아갔을 때 실제로 깊이 파인 구덩이를 발견했거든요. 영희 씨,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만약 채원이가 그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성우는 제가 도망간 그날 밤 채원이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산에서 실종되셨어요. 아마 곰한테 당하신 것 같아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채원이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아직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렸다고 해요. 만약 제가 그날 밤 집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성우는 며칠 후에 제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완전 범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신세였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우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도 있었어요. 그 여자와는 채원이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 여자와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 거였어요. 박 형사가 가져온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성우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 형사가 조사한 결과 성우에게는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가 무려 3명이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나이 많은 여성들의 딸이나 며느리들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들의 어머니나 시어머니들이 모두 의문의 사고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형사님, 설마 이게... 네. 영희 씨. 성우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부유한 노인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가족에게 접근한 후에 박 형사가 가져온 또 다른 서류를 보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성우의 진짜 이름은 문성우가 아니라 김민철이었고 이미 사기와 살인 혐의로 2번이나 수배를 받았던 전과자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었어요. 채원이와의 결혼도 가짜였다는 거예요. 성우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다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우리 채원이와의 결혼식은 그냥 가짜 연극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채원이는 지금 법적으로는 결혼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성우가 가짜 신분증으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형사님, 이 정도면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영희 씨, 더 중요한 건 성우가 영희 씨를 해치려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살인미수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부족해요. 채원이가 들은 전화 내용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성우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형사님, 제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 볼게요. 뭘 하시려고요? 성우가 아직 제가 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겠어요. 저는 성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성우야, 시간 될 때 한번 와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사실 요새 혼자 사는 게 좀 무서워져서. 나이가 드니까 이상한 생각도 들고 그래. 어떤 생각이요? 만약 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래서 말인데, 상가 관리를 네가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 전화 너머로 성우가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정말이세요? 응, 너 말이 맞더라. 나이 든 사람이 혼자 관리하기에는 벅차.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채원이 것이 될 텐데. 미리 너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성우야, 이런 일은 법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계약서 같은 것도 써야 되고. 아, 물론이죠. 제가 알아보고 준비해 드릴게요. 성우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성우가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그 계약서는 단순한 관리 위탁이 아니었어요. 제가 상가의 모든 권리를 성우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성우야, 이게 뭐야? 내가 말한 건 관리만 맡긴다는 거였는데? 아, 어머님.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고 법적으로도 확실해요. 어차피 나중에는 채원이가 상속받을 거니까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성급한 거 아닐까?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제가 투자한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계약을 해주시면 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결국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더 이상 핑계를 대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성우가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그 계약서는 단순한 관리 위탁이 아니었어요. 제가 상가의 모든 권리를 성우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성우야, 이게 뭐야? 내가 말한 건 관리만 맡긴다는 거였는데? 아, 어머님.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고 법적으로도 확실해요. 어차피 나중에는 채원이가 상속받을 거니까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우가 한 말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저뿐만 아니라 채원이한테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채원이한테 위험하다니? 네. 사채업자들이 가족들까지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예쁜 젊은 여자들은 성우가 말을 흐리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마치 채원이를 담보로 저를 협박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채원이한테 뭔 일이라도 있었어?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성우가 단순히 제 돈만 노리는 게 아니라 채원이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말을 할 때 성우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저를 없애버려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 시선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박 형사가 집 곳곳에 숨겨놓은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어. 성우야. 내가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요? 일주일만 시간을 줘. 성우가 돌아간 후, 저는 박 형사와 함께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차례예요. 성우가 어떤 식으로 영희 씨를 해치려고 하는지 확실히 밝혀내야 해요. 일주일 후, 저는 성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성우야, 결정했어. 계약하자. 정말이세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은 제대로 된 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법무법인에서 만나자. 네, 좋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성우가 제안한 곳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허름한 사무실이었어요. 박 형사가 미리 조사해 보니 그곳은 성우의 공범들이 운영하는 가짜 사무실이었거든요. 저는 성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박 형사와 함께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박 형사가 성우의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성우가 제가 도망간 그날 밤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도망갔어. 계획이 틀어졌어. 그럼 플랜 B로 가자. 딸년부터 처리하고. 알겠어. 내일 바로 움직이지. 박 형사가 이 녹음 파일을 들려줬을 때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성우가 저를 해치지 못하자 이번에는 채원이를 노리려고 했던 거예요.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성우가 채원이를 납치해서 저를 협박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상가를 넘기지 않으면 채원이를 해치겠다고 위협할 작정이었던 거죠. 다행히 박 형사가 미리 알아내서 채원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우의 악랄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성우가 저희에게 준 결혼식 사진들 중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찍은 사진들도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트로피처럼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약속 당일 아침, 박 형사가 저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영희 씨, 성우가 오늘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상황이 이상해지면 즉시 신호를 보내세요. 저는 가슴에 작은 녹음기를 숨기고 손에는 비상벨을 들고 있었어요. 약속 당일, 저는 그 사무실로 갔어요. 성우와 그의 공범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들어가자마자 느낀 건 뭔가 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성우의 얼굴이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쓰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님, 오늘로 모든 게 끝나요. 그의 목소리에서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성우가 저를 설득할 생각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성우야, 무슨 소리야? 어머님,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거절하시면 채원이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성우 옆에 있던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채원이가 묶여있는 사진이었어요. 뭐야, 채원이가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어요. 어머님이 협조해 주시면 무사히 돌려드릴게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박 형사가 채원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우가 채원이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어머님, 생각할 시간은 없어요. 지금 당장 서명하세요.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성우가 보여준 사진은 가짜였어요. 채원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채원이처럼 분장시킨 거였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저도 그걸 몰랐어요. 정말로 채원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서명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우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는 어머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지 말고 처음 계획대로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 계획이 뭐야? 산에서 사고사로 처리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머님도 고생 안 하고 저도 편했을 텐데. 어머님이 도망가시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졌어요. 성우가 자신의 계획을 스스럼없이 털어놓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살인을 아주 당연한 일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성우야, 근데 이거 보니까 내가 서명하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네? 네. 그래야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 내가 마음을 바꾸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때 성우 옆에 있던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가이란이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을 바꾸시면 안 되죠.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라니. 무슨 준비? 할머니를 위한 준비요. 만약 할머니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시면 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서명할게요. 저는 펜을 들고 서명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면서 쓰러지는 척했어요.
아, 아이고, 가슴이. 어머님 괜찮으세요? 성우가 당황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진짜 걱정보다는 일이 틀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초조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잠깐만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서명부터 하시고 나서 병원에 가시죠. 그 순간 성우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제가 쓰러져도 서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죠. 성우야, 나 정말 아픈 것 같은데. 어머님, 제발 협조해 주세요. 서명만 하시면 바로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때 다른 남자가 성우한테 속삭였어요. 이상하네. 할머니가 일부러 시간 끄는 거 아닐까? 설마. 하지만 조심해야겠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제 정말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그리고 성우가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어머님이 첫 번째는 아니에요. 이미 5명의 할머니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했거든요. 처리했다고? 네.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어요. 산에서 실족사, 강에서 익사, 계단에서 낙상사.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성우가 웃으면서 말하는 모습이 정말 악마 같았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럼 그 할머니들의 재산은? 당연히 제가 가져갔죠. 딸들이나 며느리들 명의로요. 그 여자들은 자기 어머니가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설마 남편이 살인자인 줄은 꿈에도 모르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성우가 저에게 이런 끔찍한 사실들을 털어놓는 이유를 말이에요. 어차피 저를 살려둘 생각이 없으니까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어머님도 오늘 여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거예요. 나이 많은 분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우 옆에 있던 남자가 작은 주사기를 꺼내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잠깐. 성우야.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뭘요? 채원이는. 채원이는 진짜 사랑했어? 아니면 그것도 다 연기였어? 성우가 비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채원이요? 그냥 돈에 다가가는 통로였을 뿐이에요. 솔직히 별로 예쁘지도 않고 다른 여자들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채원이를 그렇게 모독하다니. 하지만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계속 연기를 했어요. 그럼 정말 서명할게. 하지만 마지막으로 채원이 목소리만 한번 들려줘.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서명만 하시면.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박 형사와 경찰들이 일제히 들어왔어요. 성우와 그의 공범들은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게 뭐야? 왜 경찰이 여기에? 성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그들을 모두 체포하기 시작했거든요. 문성우 씨, 사기죄와 살인미수죄로 체포합니다. 살인미수?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성우가 수갑을 차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성우의 표정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어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할머니 가이란이다. 할머니가 다 계획한 거였군요. 성우야,
너야말로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거 아니야? 우리 채원이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말이야.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빚 때문에, 빚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채원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성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채원이와 함께 집에 앉아서 모든 일을 정리했어요.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괜찮아. 채원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채원이는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나요? 성우 오빠의 본 모습을 전혀 몰랐어요. 채원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야. 하지만 엄마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저는 오히려 성우 오빠 편을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채원이가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내 딸이 이렇게 상처받는 걸 보는 게 성우한테 당할 뻔한 것보다 더 아팠어요. 재판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성우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연쇄살인마였던 거예요.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성우는 지난 10년간 총 13명의 노인 여성을 살해했다고 해요. 모두 같은 수법이었죠. 부유한 노인 여성의 딸이나 며느리에게 접근해서 결혼한 후 그 노인을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는 거였어요.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성우가 자신의 범죄를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휴대폰에 피해자들의 사진과 함께 프로젝트 완료라는 메모를 남겨놨더라고요. 그리고 성우의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영희 상가 15억 추정. 딸 순진함. 처리 예정일 X월 X일. 이런 식으로 저를 마치 사업 계획서 쓰듯이 기록해놨던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증언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박씨 할머니 사건이었어요. 박씨 할머니의 딸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는데 성우가 어머니를 강에 밀어넣고 익사시킨 후에 어머님이 강에 빠지셨어요. 빨리 119에 신고해요 라고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에서는 슬픔에 잠긴 사위를 연기하면서 어머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악마 같은 놈이었어요. 더욱 경악스러운 건 성우가 피해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요. 경찰이 성우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한 USB에는 정말 끔찍한 영상들이 들어 있었어요. 다행히 저는 그 영상들을 보지 않았지만 박 형사가 말하기로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이 끝난 후 성우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저도 처음에는 정말로 어머님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빚에 쪼들리다 보니까 변명하지 마. 네가 선택한 길이야. 채원이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몇 달 후, 저는 상가를 팔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에 있으면 자꾸 성우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상가를 판 돈으로 작은 원룸 하나를 사고 나머지는 적금에 넣어뒀어요. 이제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채원이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작은 꽃집을 차렸어요. 엄마, 저는 이제 꽃하고만 살래요. 꽃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채원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상처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채원이는 꽃집 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들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주는 일이 즐거웠다고 하더군요. 저도 가끔 꽃집에 가서 채원이를 도와줘요. 꽃향기를 맡으면서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꽃집에 한 젊은 남자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꽃을 사러 오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자꾸 채원이와 이야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채원아, 그 남자 누구야? 아, 그분은 근처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이에요. 가끔 카페에 놓을 꽃을 사러 오세요. 그런데 꽃 사러 온 사람이 왜 그렇게 오래 있어? 엄마, 그냥 친절한 손님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가 채원이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에는 걱정됐어요. 또다시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며칠 동안 지켜보니까 그 사람은 성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진실했고 채원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무엇보다 채원이가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오랜만에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채원아,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엄마 눈에는 착해 보여. 하지만 엄마, 저는 아직 누군가를 믿는 게 무서워요. 그런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채원아, 성우 때문에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성우 오빠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채원아, 엄마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야. 내 딸이 상처받는 걸 볼 수 없었거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었고. 엄마,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중요한 건 나쁜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까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날 이후로 채원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카페 사장님과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며칠 전에는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응, 반가워요. 채원이한테 좋은 꽃 많이 사줘서 고마워요. 아, 그건 제가 더 감사하죠. 채원이 씨가 만드는 꽃다발이 정말 예뻐서 카페 손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민수 씨는 정말 진실한 사람 같았어요. 말할 때도 눈을 똑바로 보고 하고, 채원이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민수 씨, 혹시 채원이한테 관심 있어요? 네, 사실 그래요. 하지만 채원이 씨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천천히 기다리려고 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에이스기양. 네, 얼마든지요. 채원이 씨가 편해할 때까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채원이를 좋아하는구나. 지금 저는 조용한 원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라디오를 듣고 책을 읽고 가끔 채원이 꽃집에 가서 도와주고요.
성우 사건 이후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믿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명하게 믿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무엇보다 내 직감을 믿는 거예요. 성우가 저에게 처음에 보여준 모습들도 다 가짜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 게 문제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성우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너무 완벽했고 너무 계산적이었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좋은 사위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신호들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세요. 특히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게 좋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저도 만약 박 형사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성우를 혼자서 상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예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때 채원이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혹은 산에서 도망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전혀 모르던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 아닐까요?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소중함을 아는 거 말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딸, 믿을 만한 친구들,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성우 같은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저를 도와준 박 형사 같은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채원이도 이제 다시 웃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해요. 앞으로도 채원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채원이의 행복한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요즘은 가끔 꿈을 꿔요. 채원이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꿈을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꿈이에요. 민수 씨 같은 진실한 사람과 말이죠. 그 꿈에서 깨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아, 우리 채원이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구나 싶어서요. 어제는 채원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제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채원아, 엄마가 뭘 했다고? 성우 오빠 일 때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셨잖아요. 만약 엄마가 그냥 넘어갔다면 저는 평생 속은 채로 살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뭉클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모녀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채원이가 결혼하고 나서 좀 멀어진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요. 나쁜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70살 할머니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당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오래 산 경험과 지혜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우를 상대할 때도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경험이었어요. 사람을 오래 봐온 눈,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주변에서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을 보면 다들 자식들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짐이야. 젊은 사람들 일에 끼어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혼자 사는 나이든 여성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성우 같은 경우처럼 가족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내리지 마세요. 저도 만약 박 형사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성우에게 완전히 당했을 거예요.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도권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요. 성우가 저에게 상가 소유권을 넘기라고 했을 때, 만약 제가 그냥 넘겨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성우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저는 빈털터리가 됐을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진짜 효자라면 부모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소유권을 넘기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요즘은 노인 대상 금융 사기도 정말 많아요.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 이런 말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투자 기회라면 왜 돈 없는 노인들한테 제안할까요? 그런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의 돈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중요한 결정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내리세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재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성우도 저에게 계속 재촉했어요.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기회를 가져갈 거다. 이런 좋은 조건은 다시 없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진짜 좋은 기회라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거고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법적으로도 준비를 했어요. 유언장도 제대로 작성하고, 만약 제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어떻게 할지도 미리 계획해뒀어요. 채원이와도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했고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은행에 가서 제 계좌 상황도 확인해요. 혹시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거나 하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에요. 성우 사건 이후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깨달은 것들이 많거든요. 첫째,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박 형사 같은 친구, 채원이 같은 딸, 그리고 저를 걱정해준 이웃들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둘째, 제 안에 이런 강인함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위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셋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법적인 절차, 증거 수집,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다 배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채원이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모녀 관계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됐어요. 요즘 채원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줘요. 채원아, 너도 이미 충분히 강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것만 봐도 그래.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건 정말 큰 상처거든요. 하지만 채원이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 채원이는 꽃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채원이를 정말 좋아해요. 항상 밝게 웃으면서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민수 씨와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고요. 아직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민수 씨는 정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채원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민수 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는 채원이 씨가 상처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재촉하지 않을 거예요. 채원이 씨가 편해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채원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성우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성우는 항상 재촉했어요. 빨리 결혼하자. 빨리 결정하자. 빨리 서명하자. 항상 급했죠. 하지만 민수 씨는 천천히 기다려줘요. 채원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주고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채원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제가 민수 씨한테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아직도 무서워요. 또 속을까 봐서요. 채원아, 그런 마음 가지는 게 당연해. 하지만 그 때문에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글쎄, 완전히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조금씩 확인해 볼 수는 있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급하게 재촉하지는 않는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민수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엄마 눈에는 괜찮아 보여.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네가 편하게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해. 채원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는 민수 씨와 있을 때 편해요. 성우 오빠와 있을 때는 항상 뭔가 긴장됐었는데, 민수 씨와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됐어요. 자연스럽다는 건 좋은 신호거든요. 성우는 항상 계산하고 있었어요. 뭘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래서 어딘가 어색했던 거죠. 하지만 민수 씨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꾸미지 않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채원이도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정말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어요.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채원이 꽃집에 가서 도와줘요. 저녁에는 채원이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정말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가끔 성우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어서요. 물론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인생에서 지나간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우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거든요. 더 현명해졌고, 더 용감해졌어요. 이제는 누가 와서 저를 속이려고 해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의심스러운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여자라고, 혼자라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에요. 건강과 가족,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성우는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도, 사랑도, 자유도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저는 돈을 잃을 뻔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딸과의 더 깊은 유대, 진짜 친구들의 소중함,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지만 마음은 정말 풍요로워요. 채원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라도, 혼자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세요. 안녕히 계세요.